자, 빅데이터와 블록체인을 연계한 내용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블록체인의 그 개념 및 특징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 메타버스나 NFT와 어떻게 연동이 가능할지의 여부에 관해서 학습해 보시겠습니다. 자, 블록체인 기술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정의를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중 신뢰 및 정보 보안에 극대화된 기술로 표현을 해두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여러 핵심 기술들을 쭉 다루어 보았습니다. 모든 IT 투자에 있어서 종결점은요, 보안의 문제로 귀결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데이터라 하더라도 허술한 보안 또는 개인정보 유출, 프라이버시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정보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이러한 기술에 우리가 향후 굉장히 어떤 그 시대의 담론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지켜보아야 할 것이 블록체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 어떤 그 원천 기술을 선점하고 결국 경쟁 우위 확보 전략으로서 블록체인을 선택을 한다고 했을 때에 과연 이 투자 가치가 있을까에 관해서는 현 단계에서는 어느 누구도 명쾌하게 답변을 내리기가 쉽지는 않은 단계입니다. 그만큼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이 어느 정도 향후 활성화될지에 관한 뚜렷한 어떤 정보가 부족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 기업의 어떤 그 투자 방향, 전략 수립에 있어서 본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어떤 그 방향성을 잡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먼저 용어 몇 가지를 좀 익혀 보겠습니다. 디지털 화폐, 즉 디지털 정보로 구성된 화폐라고 할 수가 있겠죠.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이 현재 아시고 계시는 뭐 비트코인 혹은 이더리움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이 기술의 아주 작은 한 부분이 암호화폐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너무 다양한 용어들이 현재 혼용되고 있죠. 가상화폐, 암호화폐, 뭐 가상자산 등 너무 많은 용어들이 혼재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라고 했을 때에는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러한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도토리,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암호화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암호화 기술이죠. 암호화 기술을 적용한 그런 디지털 화폐 정도로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화폐라고 표현을 할 때에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싸이월드의 이 도토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건데요. 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거 컴퓨터상에서만 인정이 됩니다. 컴퓨터상으로만 어찌 보면 화면으로만 어떤 표현되는 그런 화폐죠. 결국 이 처음 고안한 사람이 그 정한 룰, 규칙에 따라서 나름의 어떤 가치를 인정받고 사고 팔고 있는 그런 현실이죠. 현재 대표적인 암호화폐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런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코인은 얼터너티브의 그 합성으로서 알트코인이라는 표현을 쓰죠. 정확하게 몇 개가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지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대략 만여 종 정도로 이제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 중에 실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2017년까지 약 500개 정도였다고 발표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정확한 어떤 그 수치화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용어 구분에 있어서
뭐 디지털 화폐는 정확하게 디지털 정보로 구성된 화폐라고 하는 정도의 용어로 활용할 수가 있겠고요. 가상화폐, 암호화폐, 뭐 암호자산, 가상자산 등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 그냥 코인으로 통일해서 한번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이제 비트코인, 화폐일까요? 아닐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여러분 어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투자인가, 투기인가, 혹은 거품일까에 대해서 각자 뭐 소신 있는 답변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개는 뚜렷한 어떤 그 인식을 가지기 어려운 상황이죠. 자, 비트코인 피자데이라고 하는 것이 2010년 5월 22일입니다. 그때 첫 실물 결제가 이루어지는 날이었죠. 피자 두 판입니다. 피자 두 판과 1만 비트코인과 교환이 실제 이루어집니다. 2022년 4월 기준 했을 때 대략 5천만 원 정도로 평가하면 될 것 같아요. 자, 5천만 원 기준 했을 때에 1만 비트코인 얼마로 계산됩니까? 5천억 나오죠. 5천억과 피자 두 판과 실제 교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화폐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물물 교환의 수단으로 대체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실제 그러면은 이러한 실물 결제가 이루어진 비트코인을 우리가 자산으로 인정하는 것이 맞느냐는 것이죠. 제가 2016년도에 처음 이제 그 비트코인 관련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대략 $1,000니까 100만 원 정도였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비트코인을 굳이 투자를 하고 싶으면 지금 하세요라고 하는 어떤 그 내용을 들으시고 실제 여러분들이 선뜻 해도 되겠네라고 하는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만큼 비트코인에 대한 이 변동의 폭이 너무 컸다라고 하는 것이 화폐로서 대체될 수 있을까에 대한 가장 큰 의문점이 아닌가 싶어요. 2021년 11월 달로 파악이 되는데요. 최고가 원화로 기준 약 8,200만 원까지 급등을 하죠. 2022년 4월 기준에서 5천만 원 기준 한다면 벌써 3천만 원 갭이 생겨버립니다. 2010년 5월 20일 그 피자데이 때가 당시 41달러로 파악이 되네요. 이처럼 수요와 어떤 그 공급 관점에서 주기적으로 현재 폭등 또는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것을 우리가 화폐로 사용한다는 것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의문점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러한 그 비트코인 채굴을 금지를 시키기도 하고 또는 여러 많은 나라에서 대체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나름의 어떤 그 규제를 하기도 하고 그런 와중에 중앙은행이 만든 디지털 화폐, 즉 CBDC입니다. 근데 이 CBDC라고 하는 중앙은행이 이러한 디지털 화폐에 많은 투자를 하더라는 것이죠. 굉장히 좀 모순점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급락을 하고 대체하기도 어려운 이러한 암호화폐. 다만 중앙은행은 또 새로운 디지털 화폐를 만들겠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무 앞뒤가 좀 맞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과연 이 CBDC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준비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에는 이 블록체인 기술이 절대적이고요. 그러한 블록체인 기술의 모든 기술이 총 집결된 것이 바로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넓은 의미로서는요.
바로 이 암호화폐들이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다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이게 현실화되었을 때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승자독식, 즉 선점 효과를 전혀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름 생각도 해봅니다. 이 화폐 여부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거품, 즉 튤립 거품을 떠올려 보실 수가 있죠. 튤립 그 씨앗이 무엇이길래 사람들이 집 한 채 값과 그것을 바꾸냐는 겁니다. 아주 비현실적인 또 비이성적인 이러한 극히 일부의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닐까. 뭐 결과론적으로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의 비트코인 역시나 극히 일부의 사람들이 뜬구름 잡는 듯한 이런 영역의 과잉 투자, 결국은 거품으로 귀결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반대론자의 입장에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시면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쓰죠. 그만큼 뜨거운 관심을 보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익살스러운 표현으로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투자자들이 어떤 이 가격 인상을 열망하는 이런 어떤 개그들도 많이 나오고 했었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과연 이게 투자 가치가 있을까의 여부에 있어서 또는 화폐일까? 화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약간은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을 조금 드렸었고요. 그럼 자산일까? 정부 입장에서는 자산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금을 물리겠다라고 하는 입장인 것이죠. 물론 이제 당분간은 좀 유예가 될 것 같습니다만 자산으로 인정은 안 해주고 화폐로서도 인정을 하기 어려운데 과세는 하겠다. 굉장히 모순되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CBDC와 같은 디지털 화폐를 준비는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우리가 미래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에 관해서 좀 귀를 좀 열어둘 필요성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변화가 이루어질지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은 커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나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기는 합니다. 폭등하는 이유 중에 하나, 이 중국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라서 직접적인 전쟁에 어떤 그 이 참여는 안 하더라도 가장 이 금융 제재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간접적인 이렇게 억압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규제를 많이 확장하고 있죠.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이 저는 바로 이 암호화폐 영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스위프트, 즉 금융거래 자체를 원천 차단시켜버리는 이런 연합체를 구성을 하고 있죠. 그럼 거기에서 배제된 러시아,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중국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의 문제를 한 번쯤은 살펴봐야 됩니다. 금융거래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전 세계가 하나의 연결고리로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이 루블화가 급락하고 거기에 따른 지불 방식에 있어서 달러가 사용되지 못한다고 했을 때에는 거래 자체가 완전 차단되어 버리죠. 그러면은 항상 그 미국과 어떤 그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중국 입장에서는요. 러시아와 같은 이런 금융 제재를 당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가장 먼저 눈을 돌리는 것이 바로 암호화폐라는 뜻이죠. 비트코인 자체의 이 채굴 자체를 다 막았죠. 중국에서 막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 이 서로 갈등이 극대화됐을 때 스위프트와 같은 조치를 당했을 때 전 세계는 아닐지언정 일부 나라라도 서로 거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네, 그게 뭘까? 바로 암호화폐라는 것이죠. 또 CBDC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장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준비를 하는 관점에서도 이런 기술력, 즉 블록체인 기술이 결집되어 있는 이러한 비트코인이나 뭐 CBDC나 다른 암호화폐 등에 대한 투자는 불가피할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어떤 그 세계 경제 대국들의 어떤 그 대립각이 커질수록 더더욱 이러한 영향력이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이 과연 암호화폐와 어떻게 동떨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고 했을 때요. 여러분들은 어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이미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암호화폐라고 하는 것은 쭉 보급이 되고 있죠. 실제 탈중앙화된, 즉 그러한 암호화폐를 관리할 수 있는 중앙 집중식 기구가 없습니다. 개인 대 개인 P2P 방식으로 연결되기도 하고요. 노드, 즉 거기에 참여되어 있는, 물론 채굴이라고 하는 영역이 아니더라도요. 거래하고 있는 모든 영역들에 있어서의 완전 어느 순간 거래 중지라고 하는 어떤 국가 차원의 명령을 내렸을지라도 개인 대 개인 간에 어떤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전혀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어느 순간 비트코인이 완전 사라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또 이런 것을 보시면은 지금이라도 뭐 투자를 해야 되는 시점인가? 뭐 이런 또 생각을 또 하실 수가 있잖아. 그죠? 근데 결론적으로 어느 누구도 이런 것은 미래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관해서는 장담을 할 수 없다. 다만 전 세계에서 이런 것을 준비는 하고 있는 단계, 즉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단계라고 하시죠. 한동안 비트코인에 대해서 많은 제재를 했었던 근본 이유가 바로 이 랜섬웨어였죠. 즉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도록 이 암호화를 시켜서요. 거기에 대한 몸값을 요구하는 방식, 랜섬웨어였습니다. 이렇게 범죄에 이제 악용될 수 있는 영역. 그래서 세금 혹은 자산의 이동에 대해서 탈루의 목적으로 우리가 랜섬웨어에서 바로 비트코인을 요구를 했던 것이죠. 자, 이처럼 비트코인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는 위변조가 불가능한데 왜 사건 사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을까? 바로 거래소와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이 집결되어 있는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거래와는 별개입니다. 거래소는 얼마든지 해킹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 해킹 당한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뭐 사라지기도 하고 뭐 이런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죠. 그래서 그거와는 좀 별개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좀 모두에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시작점이라고 되어 있는 데이비드 차움이라고 되어 있죠. 암호화폐를 최초로 제안한 사람입니다. 암호학의 이제 아버지라고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1994년 최초의 전자화폐인 이캐시를 이제 개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비트코인 하면 또 많이 듣는 이름이 사토시 나카모토이죠. 2009년도입니다. 그죠? 비트코인을 개발한 이제 익명의 사람이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시점이 2009년도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성이 있어요. 2008년도에 무엇이 발생되죠? 바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되죠.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기축통화였던 달러에 대한 신뢰도 자체가 떨어져 버리는 것이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재정정책, 금융정책, 금리정책 등에 있어서 기초통화인 달러는
무한 그냥 찍어내고 있는 실정이었죠. 자, 이럴 때 가치 측면에서는요, 희소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값어치가 떨어진다. 반면 비트코인은요, 2100만 개라고 하는 채굴할 수 있는 양이 딱 제한되어 있는 것이죠. 따라서 희소성의 가치가 굉장히 높더라. 그래서 2009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9년도에 이러한 비트코인이 첫 출시가 되었던 것이죠. 자, 지금까지 쭉 살펴보신 이 블록체인 개념 및 특징만으로 여러분들은 과연 향후 이 비트코인, 그 다음에 블록체인과의 그 연결고리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 사진 멋진 풍경인데요. 어디겠습니까? 자,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석회, 예, 암이죠. 돌입니다. 자, 사람 키보다 훨씬 크죠. 여러분들 이게 화폐라고 하면은 믿으시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화폐로 인정을 하고 거래가 이루어지고 했던 겁니다. 자, 집 앞에, 자, 이런 조금 크기는 다릅니다만 이러한 화폐들이 쭉 저장이 되어 있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자, 서태평양이죠, 그죠? 네, 얍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인구가 1만여 명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최대 직경 3.6m까지 되는 이러한 석회암을 교환 수단인 화폐로 인정을 하더라. 실제 이게 가능할까냐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화폐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상기시켜 보세요. 앞서 언급되었듯이 가치를 측정하는 하나의 그 기준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신뢰를 기반으로 성립 가능합니다. 화폐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비트코인과 같이 급락을 하지 않는 일정 중앙은행에서 통제를, 금리를 통해서 통제 가능한 영역이어야 된다. 근데 상반된 어떤 그 현재 형국으로 가고 있죠. 도대체 통제도 안 되고, 통제는 근본적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 폭락을 한다, 뭐 이런 것이죠. 또 급등도 하고. 따라서 이런 그 블록체인의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접목할 때 우리가 화폐의 가치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뜻이에요. 화폐는 그래서요, 신뢰 기반이에요. 그 다음에 가치 측정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피자데이와 같이, 그죠? 오늘날의 돈으로 5천억에 주고 피자 2판을 사 먹을 수 있는 일은 일어나면 안 되잖아, 그죠? 자, 이 암호화폐, 그리고 이걸 전략 자산으로 과연 인정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 개략적인 설명은 좀 드렸는데요. 아직까지는 이 투기인지 혹은 투자인지에 관한 뚜렷한 구분점은 없습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이 화폐로서 가치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사회 구성원 전체의 합일점이 마련되어 가는 단계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암호화폐가 아직까지는 뭐 투기라고 하는 형태의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조금 많기는 한 것 같습니다만, CBDC와 같이 국가 차원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봐서는 또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70년 전요, 우리는 이 뭐 동전, 뭐 지폐를 사용해 왔었죠. 근데 언제부터인가 동전 없는 사회가 점차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이죠. 1960년 이 IBM 이 플라스틱 카드 있죠. 오늘날 많이 쓰고 있는 이 마그네틱 띠를 입히면서 이제 신용카드로 이 대체가 되었던 것이죠. 이 규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기술 자체가 아닌 거죠. 어떤 여러 활동을 기반으로 보통 이루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즉 블록체인 그 기술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선점 효과 때문에요. 그래서 규제는 가능하면은 기술 중립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 것 같고요. 아무튼 이 디지털 이 자산을 이용해서 일어나는 여러 이제 그 사기 그리고 각종 어떤 그 범죄, 뭐 투기 행위 이런 암호화폐 기술 자체를 어떻게 해요?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뜻이죠. 기술력은 계속 발전을 시켜 나가되 어떤 그 규제 부분은 별도로 좀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 사회적으로 이 가치를 인정해 준다고 했을 때는요, 뒤늦게 어떤 그 규제를 마련하고 또는 그 어떤 그 정책을, 지원 정책을 펼쳐봐야 이미 굉장히 늦다는 뜻이겠죠.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러한 그 투기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죠. 거래가 매우 그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고 또 이 불법 금융에 이 자주 사용되는 것은 여전히 좀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일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사실상의 어떤 디지털 자산 그 시장을 이 전략적으로 좀 활용할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요. 거기에 우리나라도 끊임없이 사실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CBDC라고 하는 중앙은행에서 이 만들어가는 이런 화폐들, 이른바 공식적인 어떤 미국에서 했다면은 뭐 디지털 달러가 되는 것이죠. 아까 중국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중국 정부는요, 위안화의 그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이런 방안 중에 하나로 이러한 CBDC도 추진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아직까지는 완성 단계는 아닌 준비하는 단계로서 여러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좀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자, 블록체인 어떤 개념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노드라 되어 있죠? 참여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거래에 참여하는 개개인의 그 서버, 뭐 PC가 되겠죠. 일반적으로는 제3기관, 즉 은행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은행 중앙기관을 중심으로 현재 각각의 노드 N1, N2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죠. 쭉 N8까지 이렇게 중앙 집중화가 되어 있는 형태이죠. 여러분들 블록체인과 클라우드를 떠올려 보실 때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데이터 저장 관점에서는 반대의 개념이라고 그랬었죠. 그죠? 클라우드 컴퓨팅은 이와 같이 제3기관, 즉 중앙 서버에 데이터가 다 저장되어 있는 원리였죠. 반면 블록체인은요, 지금 밑에 보시는 그림과 같이 서로 네트워크로, 즉 N1에서 N8까지 상호 네트워크로 쭉 연결되어 있죠. 중앙 집중 방식이 아닌, 그래서 우리가 탈중앙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제3기관 자체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P2P 방식이라고도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옆에 보시면 이제 그 해시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암호화 기법입니다. 암호화 기술을 적용을 해서 미변조가 안 되게끔 한 원리였다는 것이죠. 보시면 노드 1, 2 각각의 해시 함수가 만들어지고 해시 제로가 작성이 되었죠. 이것이 결국은 또 3, 4가 만들어낸 해시 1과 연결되어서 최종적으로 탑 해시가 만들어지는 원리입니다. 이것이 블록의 체인 형태로 쭉 연결된 것이 결국은 블록체인 기술이다. 그 핵심에는요, 암호 기술이 적용되어 있다. 암호 이름은 해시 함수입니다. 자, 빅데이터와 연계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여 보았는데요.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이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사회적 가치를 만들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자동차를 현재 중고 수리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송신처가 있고, 그죠? 수신처가 있습니다. 중간에 공유 서비스 센터라고 되어 있죠. 마이데이터의 개념에서는 협동조합 형태의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형태였죠. 블록체인에서 역시 공유 서비스 센터를 통해서 신뢰할 수 있는 위변조가 불가능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그만큼 새로운 어떤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기업에서 신규 인력을 채용할 때마다 여러 지원자로부터 서류 원본을 받게 되죠. 예를 들면 뭐 성적증명, 학력증명 또는 경력증명서와 같은 것. 기업이 아닌 지원자 입장에서는요, 현실적으로 이 졸업과 동시에 한 20군데를 보통 이상 넣는다고 하죠. 그러면 서류 원본 20개를 다 각각의 기관에 가서 발급받아야 돼요. 근데 공유 서비스 센터에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블록체인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요. 그 저장된 데이터를 그냥 기업에서 바로 열람하면 되는, 그래서 실제로 바로 활용 가능하다고 한다면요.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저장된 데이터 하나를 공유 서비스 센터에 등록만 시켜 놓으면은 일일이 발급받을 필요가 전혀 없어지는 것이죠. 그게 점차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 형태인 것이죠. 바꿔 생각해 보시면 공공기관으로부터 발급받고 있는 여러 서류들, 블록체인화되어서 신뢰성이 확보되었다고 한다면 일일이 발급받을 필요가 전혀 없어지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으로요, 병원과 보험사 간의 블록체인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어떤 시너지가 만들어질까요? 내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그 진단서 내용을 보험사에 제출을 해야만 보험금을 수령 가능하죠. 이 시스템에 병원에서 그리고 보험사에서 이 공유 서비스 센터를 통한 블록체인화된 데이터로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면요, 내가 그 환자가 퇴원과 동시에 아마 바로 입금이 가능할 거예요. 지금의 시스템과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차이가 크죠. 우리가 혁신이라고 하는 표현을 어떤 상황에서 쓸 수 있다고 제가 한번 언급을 했습니까? 삶의 패턴이 바뀌면 혁신이라는 표현을 써도 무방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처럼 향후 지원서 작성에 있어서의 재발급이 필요 없고 보험금 청구에 있어서도 일일이 발로 뛰는 이런 게 필요 없다라고 했을 때는요, 삶의 패턴 자체가 다 바뀌어버리죠. 그럴 때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써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이제 현재 사회에서 믿을 수 없는 어떤 그 중고차 거래 시장, 그것이 불가능한 이유가요, 바로 이러한 그 여러 데이터의 어떤 그 위변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내가 거리도 조작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비 이력도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처음부터 블록체인화 했을 때는 신뢰할 수 있는, 즉 새로운 사회적 가치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공유 서비스 센터라고 하는, 즉 암호화 되었다. 그럼 암호화된 것을 실제로 열람했을 때에 그 센터 자체에서 위조될 수는 없을까라고 하는 또 의문도 가질 수 있죠. 바로 해시 함수화 시켜가지고 위변조가 불가능하게끔 만듭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의 블록체인을 우리가 제2의 인터넷이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블록체인 관련된 전체의 어떤 그 흐름이라고 그럴까요? 블록체인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는지에 관해서 설명을 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요구되어집니다만, 적어도 여기에 이제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는 이런 몇 가지 정도는 한번 학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데이터를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단위로 규격화 후 서명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트랜잭션, 즉 단위로 쪼개게 됩니다. 우리가 트래픽을 쓰게 되잖아, 그죠? 앞에 블록체인화 된 것을 그 다음 블록에 상호 연결시켜서 연동시켜서 계속 해시 암호화시켜 나가거든요. 자, 이렇게 단위로 암호화 규격화 시켜 나가고 이것이 위변조가 안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참여 노드였죠, 그죠? 서명을 하게 됩니다. 이상 없어라고 하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계속 블록체인화 시켜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담보되는 것이죠. 자, 블록에 담아서 아무나 바꾸지 못하도록 해시 값으로 지문을 설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시 값을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질까 조금 의문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한번 이 암호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일관성 있게 순서대로 나열하고 모두가 나눠 가지게 되는 것을 탈중앙화라고 하는 방식을 썼다 그랬죠.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에 있어서 모든 노드에 의해 검증하고 합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에서 가장 중요한 그 기술이 바로 이 합의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합의를 할 것인가죠. 그래서 우리가 투표를 합니다. 참여 노드에서 일일이 투표를 해요. 대표적인 이제 그 투표 방법으로 뭐 서너 가지가 언급이 됩니다. POW, POS, DPoS 등의 방법이 활용되는데요. 현재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이 POW입니다. 작업 증명이라고 표현을 해요. 에너지가 다소 이제 많이 소모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 사실은 이러한 그 채굴 자체를 원천 이제 차단시키는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것이죠. ESG 경영 관점에서 볼 때에 너무 많은 에너지, 비트코인 한 개를 채굴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어마어마하게 소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 때문에 원천 차단을 시켜버리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러한 POW라고 하는 방식이 작업 증명, 실제로 네가 작업을 했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주는 투표를 해서 이 블록을 생성해 나가는 데에 앞서 언급된 이 트랜잭션이죠. 트랜잭션 이 생성 데이터가 정당한지에 대한 검증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상 없어라고 내가 서명을 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자, 이런 원리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크다. 그래서 보완시켜 나가는 것이 뭐냐면은 POS입니다. 지분 증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알고리즘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더리움 현재 1.0에서요. 이더리움 2.0이라고 하는 버전이 2022년 6월 기준으로 새로 나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존에 이러한 그 작업 증명 방식, POW 방식의 단점을 획기적으로 바꿔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에너지는 적게 쓰면서도 합의 알고리즘, 즉 위변조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영역으로서 발전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DPoS라고 하는 위임 지분 증명. 앞서 지분 증명에서도 대표자만 일부 뽑아가지고 너네끼리 어떤 합의 단계를 거쳐. 그러면 더더욱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죠? 자, 이런 방식으로 합의해 나가는 어떤 기술력이라고 할까요? POW에서 POS로, 그 다음에 뭐 DPoS 또는 뭐 라프트 여러 가지 뭐 기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점차 기술력은요.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그 기술 자체는 끊임없이 발전되어 갈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모든 데이터의 이력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이 타임스탬프라고 합니다. 실제로 어떤 특정 데이터에 대해서 위변조가 이루어졌는지 또는 어떠한 것이 생성되었는지 누가 열람을 했는지에 대한 모든 데이터들이요 다 타임스탬프 형태로 저장이 된다는 뜻이죠. 우리가 불가역성, 비가역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근본적으로요 역으로 가는 것 자체가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즉 이렇게 이력이 블록체인 형태로 저장된 그 자체를 바꿀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의 이력이 그대로 남기 때문에 누가 만들고 누가 접속하고 누가 생성하고 우리가 이 쿠키 데이터 생각해 보시면 되죠. 예, 로그 파일 모두 분석이 가능하더랬죠. 이것을 해시 함수화 시켜가지고 예, 비가역성을 예, 충족시켜 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권력의 흐름 관점에서 과거에는 이제 국가가 이런 모든 것을 다 통제할 수 있던 시스템이었다면 점차점차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기업이 이런 것을 통제하는 영역으로 좀 바뀌어가는 것 같았어요. 블록체인화 기술되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점차 개개인들이 다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좀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권력의 어떤 흐름이 점차 예, 개인으로 넘어가고 있지는 않을까. 왜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점차 예, 분산화되더라. 즉 탈중앙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을 구현함에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why, 왜 블록체인이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기업 관점에서는 기존의 어떤 그 사업 영역에 기술력으로서도 충분히 모든 것이 다 커버되고 있을 때에 굳이 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야 될까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해결하지 않고서는요, 그 다음으로 진전이 있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블록체인 왜라고 하는 질문에 비즈니스 모델 효과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보험금 청구라든가 중고거래 시장의 그 투명성 확보라든가 이와 같은 근본적인 Y에 대한 질문이 답변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어떤 그 비즈니스 모델 관점에서 이 사회적 가치 창출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선화증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블록체인이 향후 이루어지게 될 영역 중에 첫 번째가 금융이고 두 번째가 물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류 파트에서 우리가 이 선화증권 발급을 어떻게 합니까? 선박회사에서 수출 면장 내용대로 물건을 이상 없이 선적했다라고 하는 확인서로서 발급을 해주죠. 이것은 말 그대로 화폐입니다. 유통이 가능한 화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당연히 원본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국제 간의 거래에 있어서 이러한 그 선화증권의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화 했을 때의 효과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지금의 그 수출입 경로상에는 선박회사에서 발행한 원본 선화증권을 주거래 은행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다시 수입국으로 보내서 수입국 은행에서 최종적으로 이 화주에게 전달돼서 화주는 수입 면장을 발급받고 그 다음 보세창고에 가서 물건을 빼내올 수 있는 시스템이죠. 굉장히 복잡한 이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곳에 이 원본이 계속 유통이 되어야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그걸 블록체인화 해가지고요.
앞서 언급한 공유 센터에 그냥 열람만 하면은 해시 함수화된 암호화 기술을 통해서 면조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라고 한다면요. 굉장히 많은 물류비 절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처럼 우리가 사회적 어떤 그 가치를 만들어가는 영역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했을 때에 엄청난 효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요, 당연히 비용 절감이라고 하는 것을 실현할 수 있는 하나의 원천 기술로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을 장기적 검토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Y라고 하는 근본 문제를 다시 한번 따져봤을 때에 과연 그러면 금융권에서는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식을 할까요? 현업에서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현재 핀테크, 테크핀, 이런 용어들 많이 쓰시죠. 근본적인 차이점부터 조금 아셨으면 좋겠는데요. 핀테크는요, 은행이나 카드사, 이런 금융기관들이 기존 금융 서비스에 바로 이 ICT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죠. 그것이 블록체인이 되었던, 페이가 되었던, 어떤 것 형태가 되었던 간에요. 그 다음에 테크핀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죠. 이 ICT 기업이 위주가 되는 것이죠. ICT 기업이 어떤 그 독자적인 기술, 현재는 이제 블록체인이 되겠죠. 이런 기술을 접목을 시켜서 어떤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이런 형태. 근본적인 차이점은 뭐겠습니까? 바로 이 테크핀이라고 하는 것은 핀테크보다는 기술에 더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것에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을 시키고 싶다. 근데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기존에 우리나라는요, 너무 시스템이 잘 돼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페이, 각종 페이 활용 잘하고 계시죠? 이미 은행에 갈 일이 없을 정도로 그죠? 그냥 스마트폰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금융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굳이 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있어서 별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하는 답변이 있기도 해요. 결국 현재 우리 기업에서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의 답변을 여기에 기술되어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비즈니스 네트워크이죠. 자, 네트워크 참여자들에 의해서 거래의 그 합의가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바로 합의 알고리즘 세 가지 방식, 대표적인 것을 말씀을 드렸죠. 자, 네트워크의 그 효과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참여하지 않으면은 왠지 불이익을 받을 것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을 한번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 참여자들에 의해서 50% 이상이 동의를 하면, 서명을 하게 되면은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블록체인화 되는 것이죠. 이 블록체인 그 상용화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겠습니까? 앞서 공유센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든 어떤 그 관련자가 참여를 하고 있어야 되죠. 그 참여 여부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네트워크 성수 효과, 즉 참여자들의 제곱성 이상에 비례한다고 했었죠. 그 효과라고 하는 것은요. 마찬가지로요. 현재 그 물류를 예를 들었을 때에 그 수출입에 관련되어 있는 유관기관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참여를 해야 블록체인화된 이것을 활용할 수가 있죠. 이게 점차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상용화되고 모든 참여자들이 그 센터를 거쳐서 어떤 그 무역을 한다고 했을 때는 내가 참여하지 않을 때는요, 무역 거래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게 되겠죠. 그렇게 사회적인 어떤 합일점을 찾아가는 단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비즈니스 네트워크
또 그 참여자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합의되는 형태다라고 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가 자산 추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참여자에 의해서 언제 거래가 수행되었는지 투명하게 가시성이 확보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수출입 단계에서 어떤 거래자가 개입되었는지에 따라서 4차 산업혁명 핵심 키워드 중에 농업, 수산업이 있었습니다. 수산업, 우리가 원산지 증명 많이 활용하죠. 원산지가 어디에서 언제 잡힌 생선이라고 하는 것을 입력 딱 시키는 순간요. 그 원산지 증명은요, 변경이 불가능하죠. 그러면 모든 거래에 있어서 원산지 조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참여자에 의해서 언제 이 모든 타임스탬프가요, 다 인증 절차, 서명 절차를 거쳐서 위변조가 불가능하게끔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세 번째, 합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거래 정보가 일관성 있게 하나의 뷰로 공유됨으로써 신뢰를 제공해 준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을 딱 한마디 단어, 한 단어로 표현을 한다면요, 분산 원장 기술입니다. 분산 원장 기술. 모든 네트워크의 어떤 그 거래 정보가요, 일관성 있게 블록체인화 되어서 위변조가 불가능한 형태로 보여주는 장부라고 하는 뜻이죠. 거래 장부라고 하는 형태. 그래서 분산 원장 기술. 딱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네 번째, 불변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여자들 간의 분쟁을 쉽게 빠르게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위조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블록체인도 해킹 가능해요. 그래서 51% 어택이라고 표현합니다. 51%의 그 노드 전체 참여 노드, 현재 전 세계에서 이 발굴을 하는 발굴 개발자가 채굴업자가 되겠죠. 약 1만여 개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5천, 정확히 만 개라고 했을 때는요, 5,001개의 노드만 위변조하면 됩니다. 해킹하면 됩니다. 그러면은요, 블록체인은 깨집니다. 좀 순간 굉장히 의아할 수 있죠. 그죠? 위변조 불가능하다며. 근데 어떻게 돼? 51%로 만들어 놨어요. 참여 노드에. 근데 시간 제한이 있죠. 10분입니다. 10분 안에 블록체인이 블록화가 6개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요. 그 안에 10분 동안에 51%의 노드를 공격해서 해킹하면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중요한 것은 비용이겠죠. 내가 저거를 해킹하고 싶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수십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비트코인 현재 정확하게 6.25 비트코인이 지급됩니다. 보상의 형태로서요. 우리가 토큰 경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내가 많은 에너지를 써서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는 것을 해킹을 해서 51% 어택을 실현했다. 그러면은 받는 보상 비트코인이 6.25 비트코인입니다. 2022년 기준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현실화 시켰을 때, 현금화 시켰을 때에 드는 비용, 앞서 51%를 해킹하기 위한 여러 컴퓨팅, 이 여러 네트워크를 해킹할 수 있는, 10분 안에 해킹할 수 있는 많은 컴퓨팅을, 슈퍼컴퓨터급을 다 갖추어야 되겠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대비, 오늘날 5천만 원 기준 6비트코인 기준의 비용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요, 할 필요성도 없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들어가는 에너지 비용부터 해서요. 모든 것을 인프라 구축에 드는 비용을 감안했을 때. 현실적으로 해킹은 가능하다는 전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51% 어택이다. 근데 수익 측면에서 전혀 그럴 필요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실제로 이 코딩을 한번 해보시면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뭐 오락 게임 정도를 이 코딩했을 때에 이루어질 수 있는 범위를 한번 쭉 생각해 보시면요, 보통 뭐 한 1000라인 정도요, 1000라인 정도가 쭉 이루어집니다. 근데 실제 블록체인 코딩에 있어서는 이렇게 1000라인으로 구성된 이 한 개의 파일이 수백 개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수백 개의 파일을 동시에 10분 안에 그 수천 개를 동시에 해킹한다?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컴퓨터로 하겠죠. 그렇게 들어가는 비용 감안하면은요, 시도 자체가 너무 어리석은 행동이고, 실제로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손 치더라도 적자 범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위변조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참여자들 간의 분쟁을 쉽게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 POW, POS, DPoS, 뭐 SPOS, 라프트 여러 가지 방법들에 의해서 합의해서 50일 어택에 즉 위변조가 안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서명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요, 참여자 간의 분쟁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을 불변성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음은 최종성입니다. 오류나 사기 위조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앞서 쭉 설명해 봤던 그런 내용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류가 생긴다고 했을 때는요, 이거는 오류가 발생한 거야 라고 서로 합의하에 다시 그것을 수정해 나갈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처럼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있는 네 가지, 그럼 실제로 어떤 측면에서 실익이 발생하냐는 거죠. 시간 절약, 비용 절감, 위험 감소, 신뢰 확산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왜 블록체인이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것에 답변을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 절약. 거래 처리 시간이 1일 단위에서 준 실시간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우리가 컴퓨팅 연산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향상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몇 번 언급이 되었었죠. 거의 이제는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준 실시간이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 블록체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설명된 바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10,000개의 노드가 있으면 10,000개의 PC에 다 이렇게 저장이 된다고 했었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은 저장 비용이 들어갈 것 같고, 그죠? 그다음에 그렇게 방대한 양의 빅데이터, 전 세계가 무역 거래하는 데 있어 가지고 만들어지는 그 블록체인화된 선화증권 블록체인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는 것. 그게 현실적으로 이것을 블록체인화해서 저장한다는 것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의문을 좀 가질 수가 있죠. 그게 가능한 것이요, 사이드 체인 방식입니다. 블록체인에는 최소한의 데이터만 저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실제 저장은 다른 서버에 하는 겁니다. 다른 서버에 하고요. 블록체인 만들어 가는 곳에는요, 이 사이드 체인에 있는 데이터를요, 암호화 시켜가지고 위변조 못하게끔 해시값만 저장을 시키는 것이죠. 그 많은 동영상 또는 여러 사진, 이런 데이터 값을 다 개인 PC에 예를 들어서 이 노드에 저장을 시킨다 생각해보세요. 그거 감당 못 하겠죠. 그죠? 사이드 체인에 저장을 하고 이것을 암호화 시켜가지고 해시값만 딱 저장을 시키는 것이죠. 블록체인화 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절약해 나갈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두 번째가 이제 비용 절감입니다. 중개자의 오버헤드 및 비용 감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용 절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모든 어떤 것이 새로운 신기술 도입에 그냥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술적인 여러 가지를 설명을 굳이 안 드리더라도요, 그죠? 이런 비용 절감이 무엇보다 중요할 겁니다.
위험 감소, 즉 조작 사기 및 사이버 범죄로부터 회피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랜섬웨어나 이와 같은 그런 것으로부터 충분히 우리가 회피할 수 있는 하나의 기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뢰 확산, 프로세스 공유나 위변조 불가능한 기록을 통해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뭐 세 가지 큰 사례 정도를 말씀을 드렸죠. 무역이나 또는 보험금 청구라든지 또는 이런 서류 제출에 있어서의 지원 서류에 있어서 전혀 위변조가 있을 수 없는 그러한 것으로 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많은 행정기관에서도 뭐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고요. 그 대표적인 것이 CBDC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기업이 실제로 이 블록체인 비즈니스 모델 확산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앞서 언간에 이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표현이 되었는데요. 스마트 계약, 스마트 컨트랙트의 문제입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즉 사이드 체인에 저장을 한다고 그랬었죠. 사이드 체인에 저장된 이 데이터를 읽고 쓰고 뭐 삭제하고 작성할 수 있는 즉 어떤 스마트 계약을 할 것인가가 기업에서 할 역할입니다. 실제 블록체인 기술을 코딩하고 하는 것은요. 기존에 만들어진 소스 코드가 이미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하는데 실제 그렇게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거든요. 기업에서 한 것은요. 왜? why? 어떤 비즈니스 모델, 어떤 사회적 가치를 만들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실 전문기관에 위탁을 시키면 되는 것이죠. 그죠? 거기에 왜라고 하는 질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언급된 뭐 시간 절약이 가능하더라, 비용 절감, 이용 감소, 신뢰 확산이라고 하는 이러한 비즈니스 어떤 목적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장기 전략으로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앞서 여러 가지를 막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사이드 체인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이 저장을 분리시키는 것이죠. 근데 그 암호화 기술 해시 함수화 시켜서 해시 값으로 블록체인화 시키기 때문에 원본 훼손 여부는 바로 파악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이 블록체인 기술을 현업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할 수 있을까의 여부를 고민하는 것은요. 블록체인을 전문으로 코딩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바로 현업의 이런 도메인 기술을 가진 즉 DA의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죠. 어떤 영역에 이 블록체인, 빅데이터 또는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시켜 나가는 것이 기업의 지속적 경영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 현장에 어떤 그 도메인 기술이 있는 현장 인력이 들일 수 있습니다. 어떤 영역을 블록체인을 하면은 고객 가치를 높일 수 있겠다를 고민할 수 있는 것은 뭐 통계학자도 아니고 데이터 사이언스도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현업에서 어떤 영역에 접목하는 게 좋을까를 늘 고민해 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